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약 50km. 증명서를 맡기고 이 안에 들어가요. 그것은 평소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었다. 철창 저 안쪽에서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취재팀은 브라질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겹겹의 철문을 통과해야 했다. 상파울루 중범죄 정신질환자 수용소. 이곳에는 브라질 법무부가 치료 감호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00여 명의 범죄자들이 수용돼 있다. 강도와 살인, 강간, 방화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 언제 다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까닭에 이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 수용돼 있다. 바로 여기에 복역 중인 단 한 사람의 동향이. 저기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때 괜찮으십니까? 건강이? 네, 어떠세요? 건강해요. 건강하세요? 그는 한국인이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보통으로 해. 많이 안 잊어버리셨는데. 해. 조금 잊어먹었지. 사장이쇼. 아니다, 이. 사장이쇼. 여기 지금 여기 얼마째 계십니까? 지금 몇 년째 계세요 이렇게? 네? 언제 여기 오셔가지고 몇 년째 계세요? 반대에 들어갈게요. 그거 알아서 뭘 하려고 그래. 동네 뭐예요? 예.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오래돼서 잊어먹었어. 아이고 또. 저쪽으로 가봅시다. 어디? 걸리니까 그쪽으로 좀 가봅시다. 거기 전에 김 씨는 얼핏 정상인처럼 보였다. 화재가요? 그런데 차츰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전부 태웠어요. 태웠어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던 일이 있어요? 화재가 났던 일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 만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 사람이 내 친구가 몇 번 여기 방문했어요. 친구분 어떤 분이? 내 친구가 기억나세요? 브라질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몇 번 방문했어요. 몇 번 왔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이분들? 누가 누군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 인도에 있을 때 찍은 사진 거. 여기 도착해가지고 브라질 오셔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다라고. 취재팀이 내민 사진 속에는 바로 37년 전 김만수 씨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모르시겠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창원 씨 기억나세요? 그는 자신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게 37년 전 옛 동료의 모습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아, 그거? 네, 그걸 제가 아니야. 왜요? 내가 한국으로 간다면 네. 내가 몇 가지 연구한 게 틀림없으니까. 한국에 지금 많이 가시고 싶으세요? 아예 믿어 내가 말하는 거 믿어줘요. 그러면 예. 몇 가지 발명품 아까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공부할 수 없어요. 이거 만일 공부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서 알고 애 때릴 수 있는 일단 안 된다고. 알죠? 알겠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뿐이에요. 네. 만일 당신들이 한국에 간다면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내보내줘야지. 그래서 내보내줘야지까지 해거든요. 김만수 씨는 세 사람을 살해한 중죄인이다. 64년 그는 처음 한 브라질인을 총살한 죄로 구속됐다. 그런데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그는 정상이 아님이 판명돼 11년간 감호소 생활을 하다 석방. 그 후 몇 년쯤 지나 그는 다시 조센징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일본인 두 사람을 살해했다. 그 일로 14년째 복역 중인 김 씨는 만 60살. 무국적자로 한국의 강원도 출신이라 기록돼 있다. 한국 땅에서 본다면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멀고먼 브라질 땅. 이 사회에서도 완전히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 집단. 한국의 강원도 출신 김만수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서글픈 대열에 끼어들게 된 것일까? 이곳의 유일한 즐거움은 식사 시간이다. 환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기약 없는 세월을 오로지 철창밖 자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서 그 외모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유일한 동양인이며 한국인인 김만수 씨. 그의 식사 습관은 매우 독특하다. 한 끼 밥조차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게 하는 끈질긴 불안과 초조. 그것은 43년 전 그 끔찍한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950년 6월 그의 여름의 포성은 뒤틀린 그의 운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김만수 씨와 같은 모든 이 땅의 청년들은 누구도 결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비껴갈 수 없었다. 전쟁은 무수한 죽음을 낳고 있었다. 그 속에서 포로라는 이름의 생존자도 늘어만 간다. 51년 3월 거제도에 집결된 포로의 수는 무려 17만. 이후 계속된 2년여의 포로 생활은 더할 수 없는 지옥과 깊은 절망의 나날이었다. 김만수 씨도 그들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휴전과 함께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택했던 한국인 76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56년 우여곡절 끝에 브라질 입국에 성공한 그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갇혀 사는 신세가 됐다. 처음에 김 씨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착실히 일을 했다. 그러나 브라질에 온 지 10년도 채 못 돼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숨막히는 전쟁의 공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해야 했던 포로 수용소의 악몽은 이 낯선 땅에서까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그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돌아버리는 이 길뿐이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40년 전 그때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
상파울로시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로레나. 김만수 씨와 같은 포로 출신으로 근 20년간 소식 두절이라는 한 노인을 취재팀이 찾아 나섰다. 브라질에 온 이래로 결혼도 하지 않고 내내 혼자 살고 있다는 선생님. 노인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가만히요. 나 차가 나갈 테니까 말이야. 아, 책이요? 아, 무슨 책이요? 아, 이번 차. 아니, 책은 무슨 책을? 네? 이번 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약 맨입니다 지금. 약이요? 네네. 무슨 약 만드시는? 네, 전부 다 만들어요. 아무 얘기도 더 많겠습니다. 약 만들어서 파세요? 네, 팔라고. 네. 팔아야죠. 누구한테 파시는데? 일본 선좀 말이고 이거에 시민들한테 말이요. 네. 언니 시내 시민들한테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허리. 자칭 약사인 임이호 씨. 그러나 월세 10달러짜리 셋방 안은 엉클어진 그의 정신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거에 참 그렇게 어느 약인 3대 순 나올 적에 약한 거 그걸 만들어요. 완전 나세요. 예, 지금 뭐로 만든 참대로 만든 3대 순. 참대에다가 뭐 넣습니까? 그래서 알코올한테 좀 뭔가 감내 알코. 알코올. 알겠어요. 지금 누구한테 파세요? 네? 누구한테 파세요? 전부요. 의사한테 팔아요, 의사한테. 의사한테? 네, 그 약방에도 팔라고 내가 좀 받았어요. 많이 파셨어요? 아, 많이 팔아요. 낮으니까. 딴 건 낮으니까 안 되면 그리고 이해 중풍은 딴식이요. 아십니까? 이해 중풍은 딴식으로 건터요. 저건 무슨 알겠습니까? 약이에요, 저거? 이건 뭐냐? 기관질염. 브론키치. 이건 말고 기관질염이요. 여기서 몇 가지고 자꾸 닿지 않습니까? 이거 놔둬요. 이건 기름이요. 이거 뭘로 만드셨어요? 이거 원푸기라고 있죠 한국에. 원푸기 있죠. 그게 여기에서 병 나는 거 내가 진찰해가지고 또 건진단 말이야. 이거 사람 2년이면 나 8일에 건져요. 8일에. 미국 사람이 1년, 2년, 5년 나 8일에 건쳐요. 집주인은 거의 1년째 단 한 사람의 친척도 친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래도 그는 혼자 늘 분주하다. 텃밭에 약초를 심어서 그것으로 자기만의 명약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신 조부에게서 약제법을 배웠다고 한다. 고향인 황해도 송화에서 그는 참으로 멀리까지 떠나왔다. 그만큼 전쟁에서 멀어지고 싶었기에 이곳에 함께 온 동료들에게도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멀어지고자 자기 자신마저 짐짓 외면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도 언 40년이다.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남한에 남기도 싫다 하여 제3국을 선택했던 이른바 반공포로 76명. 그들 중 55명이 이곳 브라질로 온 지도 37년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아야코 측에서는 아야코 아들이 파울라란 말이야? 처음 이곳에 올 때는 20살 청년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철호의 노인들이 됐다. 상파울로에서 의료업으로 자리를 잡은 이 준영시댁의 모임에선 정신병자 감호소의 김만세 씨나 로레나의 이미호 씨의 소식조차 끊긴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도 여전히 전쟁의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름없다. 그 포로 새끼들 이렇게 해야지. 그 포로 양반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들 중 3분의 1은 아직도 브라질로 귀화하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무국적자인 채로 살아왔다. 저 국적의 난에다가 저
귀화하셨습니까? 브라질로요? 안 했어요. 자기도 짓고 지금도 북한 네. 쪽에서요 그러면? 아주 북한 주소 있고 전 나이도 말이야 전 60살 이상에 내가 언제 죽지 모르니까 그 아무것도 해다가서 죽기를 왜 죽어? 네. 죽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생각에 뭐 무슨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해요. 그래서 중국말도 잘하고. 옛날에 아버전이 그럴 때는 비 오는 날이면 상당히 그리고 촬영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왔나는 생각을 할 때 눈물 나고 그래서요. 지금은 말아버렸어요. 이 모임이 만약에 텔레비에서 나만에 보이게 되면 북한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때 프로그램은. 아니. 북한에서도 보기를 바랬습니까? 예. 갈 수 이마든 여기서 나서 사진이 북한에 가는가 하는가. 그 어머니 아버지 아니. 오신 걸 가는 거예요? 맞아. 나 묻는 거라고요. 이가 말이야. 예, 예. 또 어리다. 그럼 북한에 가게 되면 어떡하니? 근데 이제 가족이나 텔레비에 그건 없어. 나타나는데 저 우리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얘가 제일 어려요. 그 당시에 포로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해학을 한다든가 항상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얘기가 제대로 못해.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브라질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형제지 뭐. 이게 제일 우리가 지금 부모 형제가 여기 지금 누가 같이 와서 삽니까? 이 형제가 완전히 지금 이제 뭐 둘도 없는 한국에 있는 형제보다도 여기에 같이 사는 형제들이 형제예요.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유필홍 씨는 6.25가 터진 그해 17살이었다. 그랬던 그가 낯선 땅 브라질에 한 칸 집이나마 마련하여 뿌리 내리기까지에는 그 한 고비 한 고비가 전장의 사투와 다름없었다. 차츰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자 브라질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반평생을 선반공으로 일하면서 삼남 일녀를 키우는 동안 어느새 모국어도 조금씩 잊어먹었다. Como que a mãe dele fazia, né? Sobre a comida, tudo. Eu tenho 그래도 muita pena 외동딸에게는 dele, sabe? 윤자라는 Sabe, né, 한국식 ter os pais 이름을 ainda. 지어준 Isso 유 não tem 씨였다. mais, não deve ter, né? Não, imagina, deve Ah, não deve. Então, 이제는 막내까지 모두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었으니 유 씨 부부에게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 탓인지 요즘은 가장인 그가 자꾸 약해진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도 결코 설명하기 힘든 그만의 아픔 때문이다. olha, coreano, japonês, a maioria demora. 남편께서 이제 사시면서 고향에 가고 싶어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고향에 지금 부모님이나 형제들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옆에서 좀 자주 보셨어요? Se ela até morando com ele quase 30 anos, se ela sentiu quando ele tinha saudade de parente, irmão, ou terra dele, Muito. Nossa, chorava. Tinha muita pena, viu? Porque eu tinha meus pais, minha família toda aqui, né? Todas as férias, porque a minha família é toda de Minas. Então todas as férias eu ia para lá, ficava lá com meus pais, meus irmãos. E ele nunca, né? Não tinha jeito. Então, nossa, senti muito. E ele sempre, até hoje, ele sempre fala dos pais dele, né? Eu tenho saudade. Tem dia que ele chora mesmo, de saudades de lá. Eu tento me colocar até no lugar dele, passar o que ele passou pra
para às vezes descobrir o que às vezes ele sente, o que às vezes ele fica nervoso. Eu tento entender por que às vezes ele está nervoso, às vezes grita, às vezes como se diz? Às vezes briga, qualquer coisinha a gente esbarra, briga, às vezes é porque sente, né, saudade, sente, sei lá, queria estar com os pais dele também. 인간이 전쟁에 나갔다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참 기가 막히다고요. 부모네도 만나보지 못하고 형제들도 만나보지 못하니까니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늘 원하는 것은 한국 통일을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얼굴 좀 기억하세요? 예, 기억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떠나오는 그날을 잊지 못하겠어요. 17 나이에 떠나온 고향, 그리고 어머니. 그는 언젠가 돌아갈 기회가 오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54년 2월 제3국 인도로 향해 인천항을 떠난 뒤 그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Quando o japonês perdeu, então na escola, a escola grupo, né? Então o professor ensinava 1954년 2월 24일 중립국행을 선택한 76명의 반공 포로들은 인도의 남단 마드라스항에 도착했다. 항구는 유엔의 중립국 관리위원단으로 활약한 인도군에 대한 환영 열기로 가득했다. 그 뒷전에서 반공포로의 초라한 하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인도는 어디까지나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임시 대기소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40년, 인도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얘기가 한국에까지 전해왔다. 델리시에서 약 1500km 떨어진 이 대규모 채석장의 소유자가 바로 그 한국인이라고 한다.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이 사업은 적지 않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사업을 버려놓고 부지런히 현장을 뛰는 한국인 지기철 씨. 그는 54년 2월 마드라스항에 첫 발을 디뎠던 그 반공포로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마드라스에서 곧장 델리행 기차를 타러 가던 일행의 맨 앞줄에 섰던 이 사람. 그는 인도로 오는 배 위에서부터 한국인 포로 76명의 리더 역을 맡았었다. 일제 말 관동군에서 팔로군을 거쳐 북한 인민군 소좌였던 그는 포로가 돼 급기야 중립국 인도에까지 이른다.
파란 많은 한국 현대사, 그 역사가 어쩌면 그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인지 모른다. 넓은 땅에 가서 큰 돈을 벌어 당당히 고국을 찾겠다는 게 당시 그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멕시코행을 원했다. 그러나 멕시코 입국이 끝내 허락되지 않자 동료 8명과 함께 결국 인도에 눌러앉았다. 그리고 40년, 그는 대사업가로 변신했다. 화강암을 수출하는 이 사업장에서는 연간 8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다. 전쟁과 사상 대립에 지친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이곳 인도에서 그는 당당히 살아갈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지사장 댁은 델리시 고급 주택가에 있다.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유학을 보냈고 집에는 늘 아내와 하인들 뿐이다. 이만큼 자리를 잡았는데도 지기철 씨는 이쯤에서 안주할 마음이 없다. 조국을 떠나던 그날부터 그는 이미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탓인지 모른다. 그때 내가 배를 탈 적에는 이 완전히 반역자가 됐구나. 이렇게 못을 박혀면서까지 외국을 나가야 되겠느냐 하고서 내가 혼자 내가 앞번에도 그랬지만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때 섭섭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내 자신은 방공을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빨갱이로 취급하고 지금 이 대통령까지 이러니까 우리의 설 곳이 없지 않느냐. 미국에 가면 죽을 놈이고 대한민국에서까지 기대니까 그럼 우리가 갈 나라가 어디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한국전쟁 당시 포로의 관리를 맡은 미군은 애당초 귀순자와 전쟁 포로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큰 실수였다. 미군은 단지 제네바 협정에 의한 위생관리, 물자 공급 등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이념 전쟁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허술한 관리하에 친공 포로들은 수용소 내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휴전회담에서 포로 송환 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좌익 포로와 우익 포로의 사상 대립이 목숨을 건 싸움으로 번져간다. 마침내 52년 6월 거제도에서는 포로 심사를 반대하는 친공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수십의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진압됐다.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는 비로소 분리 수용됐다. 그러나 이미 좌익 사상의 철조망 안에서 많은 반공포로들이 피살, 암매장됐으며 우익 자치 조직에 의한 좌익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철조망 안에서는 포로들끼리 그렇게 치열한 사상전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다. 계획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자문 입장에서 포레송산에 우리 거제도 거기 있을 때는 한짝에서는 인민군 노래가 나오고 한쪽은 국군인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수용소니까 뭐 자기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노래 부르다 그 안에서 서로 찔러주고 싸우고 그래서 그 내막적으로 사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마 10명 이상 되었어요. 제가 있는 그 83 수용소에서도.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코리안이 이게 질 나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기회를 받아서 저 애국에서 좀 가서 있다가 통일이나 되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여전 이렇게 좋을 때 한번 가자 그런 뜻에서 사실 일어났는데. 어디에 간들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곳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가난하고 무덥고 낯선 이 땅도 그래서 당시의 한국 청년들 눈에는 천국처럼 보였다. 그래서 눌러 살게 된 인도. 일제 때 사진 학교를 다녔던 최 씨로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 기술은 있는 셈이었다.
한때 인도 문공부에서 사진 수정하는 일을 하며 그는 인도 국적도 얻었다. 사진 예술가로 성공해 보겠다던 젊은 시절의 꿈은 자연히 사라져갔다. 최인철 씨는 그 후 오랫동안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허드렛 일을 보아왔다. 지금도 이곳에 딸린 숙소에서 티베트 출신의 동거인과 함께 대사관의 허드렛 일을 봐주며 살아간다. 그에게는 전쟁 전에 북에서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포로가 된 이상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을 선택했다. 그러나 인도행 배안에서도 그는 그것이 최후의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 고향 함흥으로 돌아갈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는 사진 공부를 좀 더 폭넓게 해보겠다는 야심도 가졌었다. 자, 어디 가나 가오. 그러다 40년 세월이 흘렀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저 밥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성성한 백발 앞에서 피어보지도 못한 예술가의 꿈은 한갓 옛 얘기가 됐다. 돌이켜보면 인도에 첫 발을 내렸을 때만 해도 모두에겐 꿈들이 컸다.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드디어 그 사륙의 땅을 탈출해 나왔으니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때 그들의 나이 20살 안팎이었다. 포로들은 당시 인도 정부가 제공한 이곳에서 제3국의 입국 허가를 기다렸다. 나무가 좀 컸지. 그 나무는 뭐 되나 이거. 그냥 똑같습니다. 이건 옛날 진 건물이니까요. 모델이 똑같이. 예, 싹둑면은 똑같죠.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요 벽돌려 쓰는 거. 당시 제26 야전병원이었던 자리는 지금도 인도군의 막사로 쓰이고 있다. 40년의 세월에도 변한 것이 없는 이곳. 그러나 그때의 기다림은 40년보다도 더 길고 지리한 시간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인도의 노래로 향수를 달래면서 오로지 새로운 땅으로 떠날 날만을 기다렸던 포로들. 그 기다림이 2년여나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애당초 받지 않겠다고 했다. 멕시코는 6개월을 끌다가 난색을 표명해왔다. 포로들은 갈 데 없는 국제 난민 신세였다. 인도 대기 2년째 마침내 포로들에게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브라질에서 이들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56년 2월 브라질을 선택한 55명의 포로들이 인도를 떠났다. 포로 수용소와 인도의 수용소 모두 6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청산하는 순간이었다. 뒤에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입국을 허락했다. 마지막까지 인도에 남게 된 포로 중 한국인은 8명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다 모았죠. 얼마나 전에 보셨어요? 그 인도 정부에서 빌려준 그 만루피 다 갚고 그리고 그곳으로 지기철 씨는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 이 자리. 여기서 지기철 씨와 현동화 씨, 장기화 씨들은
5천여 마리의 닭을 키웠다. 그러나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그들은 모기에 뜯기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양계장 일이란 조국에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한복 청진이 고향인 현동화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6.25를 맞아 인민군에 징집됐다. 그해 10월 강원도 화천에서 포로가 된 그는 당시 19살이었다. 가족이 모두 몰살했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미련 없이 제3국을 선택했었다. 그 이남으로 내려온 걸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국에 왔었습니다만은, 인도에 왔습니다만은, 그때 만약 그 부모가 서울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절대로 여기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또 친구들도 많이들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역시 이것이 일종의 그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인도에 남게 된 8명의 삶은 지난 40년간 저마다 또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중에서 이 사람 장기화 씨는 동료들과의 접촉도 끊긴 지 오래라고 한다. 취재팀은 그를 찾아보기로 했다. 손님이세요? 예. MBC에서 왔습니다. 예, 알고 취재팀이 수소문한 결과 네팔계의 식 목사라는 분이 장 씨의 소식을 갖고 있었다. 장 씨는 초라한 행색으로 가끔 식 목사의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는 더러 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분이 이름 지금 프란시스 바하두르예요. 바하두르 네팔 사람들이 거의 바하두르예요. 프란시스 바하두르. 그는 네팔식 성인 바하두르라는 성을 쓰면서 인도의 극빈층인 네팔 사람 행세를 하며 산다고 했다. 식 목사가 장 씨의 오래전의 주소라고 적어준 곳은 델리시에서 30km쯤 떨어진 외곽의 빈민지대였다. हमको जाना है नियर अलीगांव प्राइमरी स्कूल हाउस नंबर 2 न्यू कॉलोनी सीमेंट शॉप आप आगे जाओगे? हाँ स्कूल से आगे अच्छा यहाँ से रास्ता जाता है 노동을 하며 떠도는 장 씨는 네팔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같은 반공포로 출신 중에서도 장 씨의 집에 가본 사람은 없었다. 취재팀이 그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랬는데 바로 마을 입구에서 인도인과는 다른 웬 낯익은 모습이 발견됐다. 계세요? 한국 분이시는 거는 장기화 씨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반갑고도 당황스런 모양이었다. 집에까지 찾아온 한국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던 까닭이다. 안녕하세요. 너희 나마스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 제임스. 일곱 살. 제임스의 엄마는 듣던 대로 네팔 여인이었다. 장 씨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이 여자와 다시 만났다.
장씨가 있어요. 장씨? 예. 위로 두 아이는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경북 신의주 출신, 부모가 모두 천도교 신자였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북한에 돌아가 봤자 가족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호련히 택한 제3국에서의 삶은 새삼스러울 것이 못됐다. 두 병남짓한 옹색한 집안에서 그는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며 연명하고 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 처지에 조국마저 떠나 산다는 것은 더욱 고달픈 일이었다. 후회는 지금 아직까지 후회가 돼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 한 번 내가 실수한 데서 내가 상당히 일생을 갖다 거시간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내가 그런 데도 거식이 있었다면 한국으로서 그때 방금 코로나와 같이 소방대 나갔었다면 어쩐 정도로 이보든 나서려는 걸 호련히 느끼지요. 그걸 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수한 다음에 할 수 없이 되는 건 뭐 어떻게 돼. 실수는 실수고 첫째는 북한에서 살았다는 거 내 일생에 첫째 거람이 거기 많이 생기고 북한 출생이 됐다는 게. 두 번째는 내 한국에 포로 소방될 때 내가 한국을 나갔다면 영원 건데 인도를 왔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 실수가 거기 나온 거고 한 두어 번 인산 실수에 전 데서 것이 된 거죠. 두 분이서는 대화는 어느 나라 말로 하십니까? 예? 부인하고는 대화를 어느 나라 말로? 인도말. 인도말로? 예.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죠. मेरा साथ ही रहने के लिए कोई तकलीफ तो नहीं है कह रहा वो तो नहीं है 힘들지 않으시답니까? 네? 힘들지 않대요? 네. 선생님 좋아하시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죠. अच्छा है क्या पूछो चौथा 말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कोई जरूरत तो है ही नहीं वो तो कोई जरूरत है नहीं है वो जरूरत नहीं है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23세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이제 아무것도 더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소박한 이국 여자와 함께 더 잃을 것도 없는 이 빈민가에서 그는 초라한 노년을 맞고 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사상의 대립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를 너무 먼 곳까지 흘러나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에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오래 전쟁을 앓고 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할 때면 그는 이곳 자문화강에 손을 씻는다. 그러나 되돌아 건너기엔 너무 먼 곳까지 그는 세월의 강을 건너왔다. 게다가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다.
자, 뭐 부모님 뭐 있어요? 주소 같은 거? 형제분 성함? 그런 건 모르겠는데. 부모 형제분 다 성함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전할 말씀 없어요? 누구한테? 없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나마스테. 새삼스럽게 더 전해야 할 인사도 그에겐 없다.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조국을 떠나던 그 순간 고향과 가족도 함께 포기했었다. 지난 40년 떠돌며 지탱해온 삶의 무게는 그 선택의 당연한 대가였는지 모른다. 이제는 갈 수 없는 조국을 향해, 지난 40년 거친 세월을 향해 그는 그저 오래오래 손을 흔들 수 있을 뿐이다.